건강상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흔히 진단 검사라고 하는데요. 건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진단 검사입니다. 혈액, 소변뿐 아니라 가래, 복수 등과 같은 검체가 진단 검사에 쓰이는데요. 환자에게서 채취된 검체는 검사 목적에 따라서 진단검사실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됩니다. 그럼 먼저 소변 검사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가 소변을 받아 검사실에 제공하면 소변은 먼저 색상을 살핀 후 산도를 측정하고 원심 분리를 통해 이상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서 소변 속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 즉 적혈구, 백혈구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염증 여부나 신장 기능 이상을 판단합니다. 혈액 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적혈구, 백혈구, 빈혈 수치 등을 알아보는 일반 혈액 검사와 혈당, 간 수치, 알부민 수치 등을 검사하는 일반 화학 검사, 그리고 혈액의 응고 상태를 살펴보는 혈액 응고 검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해질 검사, 지질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엔 혈액 속의 특정 물질을 통해 종양의 여부, 치료 효과 등을 판단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이나 오한과 같은 염증 증상을 보이거나 농성 분비물이 관찰되면 배양 검사를 통해 세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혈액 배양 검사는 2개의 병에 무균적으로 채열한 혈액을 주입하고 배양기에 넣어 만 5일 동안 배양하면서 미생물이 자라는지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배지가 담긴 배양병 바닥에는 미생물이 자라면 변색되거나 형광색을 내는 화학물질이 있어서 이를 인식하는 기기를 통해 배지 내 미생물 성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이 배양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여러 생화학적 장비와 다양한 첨단 기법을 통해 배양된 균을 분류합니다. 또한 분리된 세균이 어떤 항균제에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배양 검사와 감수성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의사는 적절한 항균제를 처방해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진단 검사는 메르스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서도 시행되는데요. 환자의 코 속 분비물이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증폭시킨 후 DNA를 확인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유전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유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는 다른 여러 검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생화학 분석기는 진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인데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을 화학적인 방법이나 또한 화학적 반응을 유도해서 인체 안의 검체로부터 각종 질병의 유무 판단이나 그 질병의 발전 가능성, 또한 전반적인 몸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진단 기기입니다. 생화학 검사의 종류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은 생화학 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 생화학 검사의 프로세스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체열한 혈액을 30분 이상 방치해뒀다가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밑에는 무거운 고형 성분인 혈구가 가라앉게 되고, 얘는 액체 성분인 혈청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혈과 혈장으로 분리를 하고 이 것들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각 장기와 조직의 변화 상태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생화학 검사의 종류로는 크게 간 기능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 심장 기능 검사, 당뇨 검사, 췌장 검사, 부신 갑상선 검사,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검사들도 특정 성분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정략화해서 진단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중 저희는 간 기능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 이 2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 기능 검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간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특정 성분들의 수치 등을 이용해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GGT 수치, 빌리루빈 수치, ALP 수치, 암모니아 수치 이렇게 있고요. GGT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음을 하거나 뒤에 나올 ALP 수치 상승과 연동해서 간 질환 발생 유무를 예측하고 또 어떤 질병이 간에서 발생한 질병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빌리루빈은 이게 대식세포에 의해서 노쇠화한 적혈구가 분해할 때 형성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빌리루빈이랑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으로 나뉘는데, 이게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수치당 1mg 이상이다. 이렇게 1mg 이상이 측정이 되면은 눈 흰자가 노래지는 황달 현상이라고 하죠. 황달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수치가 2에서 3mg 이상이다. 그러면 기타 조직의 황색 병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P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GGT 수치와 연동해서 간 질환을 예측해보고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담도가 막혔을 때 그 수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암모니아 수치는 간에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수치인데, 원래는 간문맥 순환을 통해서 간에서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되고 검출이 된다면은 이제 간 기능이 이제 한 60에서 70% 소실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만성 간 질환이나 간 경화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어서 신장 기능 검사입니다. 간 기능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장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는 건데요. 수치 항목으로는 비유엔 항목과 크레아틴 항목이 있습니다. 비유엔 항목은 이제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인데요. 원래는 25%에서 40%가 세뇨간에서 재흡수되지만 이 범위 내에서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면 살구체의 여과율이 감소, 신부진, 탈수, 감소세가 보이면은 심한 간질환, 신세뇨간의 흡수 부진, 선천성 문맥 이상, 지속적인 식욕 결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앞서 말씀드린 비유의 수치와 연동해서 비슷한 영향을 받는 수치인데요. 주로 근육이 많이 발달한 개인에게서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생화학 분석기를 통해 간 같은 경우에는 GGT, 빌리루빈, ALP, 암모니아 등,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에는 BUN 아니면 크레아틴 등의 다양한 수치를 분석해서 질병의 유무와 질병의 종류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자동 생화학 분석기가 적용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액이나 조직에서 얻은 검체를 분석하는 임상화학 분석 분야,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면역학 장비 분야, 그리고 혈액과 골수를 연구하는 혈액학 분야, 암조직이나 세포 관찰 및 진단을 이용하는 병리학 분야, 핵상 검사를 이용하는 분자 진단 분야, 이렇게 이와 같이 자동 생화학 분석기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상 생화학 분석에서의 적용입니다. 임상 생화학 분석기는 기구인데, 어떤 기구인가 하면은 원심 분리된 혈액의 샘플 혹은 소변 샘플에 그 옅은 황색 떠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약을 사용해서 반응을 유도해서 당과 콜레스테롤, 프로틴, 엔자임, 효소 등등 다양한 성분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에는 면역학 장비에서의 적용입니다. 면역학 장비에서는 항원항체의 반응이 뭐냐면은 이 백혈구의 B세포에서 생성된 이 항체들이랑 면역 반응 과정의 항원들 사이에 특정한 화학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이 항원항체 반응은 우리 인체가 뭐 병원균과 같이 막 화학적 독성물질 같이 뭐 복잡하고 이질적인 분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려는 체내의 기초적인 반응입니다. 이 피 속에서 황원들은 이 황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높은 친화력으로 이 항체들에게 결합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항체 항원 중에서 이 각각의 항체는 특정한 항원에게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각 항체의 특정한 화학 구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항원의 결정기는 폴리페타이드 결합의 가변성의 지역에 위치한 이 항체의 피라토프에 의해 인지가 됩니다. 이 항원들은 뭐 정전기 상호작용, 수소결합, 반데르발 쓰임, 소수성 상호작용과 같은 약한 비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 항체들에게 결합이 되고, 이러한 반응으로 뭐 암막커라든지 감염성 질환, 갑상선 기능, 빈혈, 알러지, 임신,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의 뭐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추적에 이용이 됩니다. 현재는 뭐 이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POCT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POCT란 뭐 아래쪽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현장 진단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실이 아닌 현장, 그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기기가 현재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혈액학 장비에서의 적용입니다. 이 혈액학이란 뭐 혈액과 골수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뭐 혈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헤모글로빈 등 혈액세포를 검사를 하는 분야입니다. 이 혈액학은 전혈구 검사나 응고인자 검사가 기본이 되고, 이를 통해서 뭐 백혈병이나 빈혈, 자가면역 질환 등을 진단하거나 이 치료 후에 추적 및 항응고 치료 모니터링을 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병리학에서의 적용입니다. 암 조직이나 세포를 관찰해서 진단하는 방법 및 학문이고요. 유리판 위에 체액을 도말, 이 체액을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이 도마를 하거나 아니면 생체 조직을 염색한 후에 현미경을 통해 분석을 합니다. 분자 진단에서의 적용입니다. 인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 DNA, RNA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등을 검사하거나 압유전자, 유전질환 검사 등에 이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검사 기법으로서 PCR이라고 하면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유전자 증폭 기술입니다.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의 진단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생학 분석기의 역사입니다. 1925년 9월 1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한 한스 브룩이라는 사람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최초로 모듈화된 분석기기 설계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료대 각각의 성분의 이동속도 특징을 가지고 특정 성분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의 생화학자인 레오나드 스케지스라는 박사가 임상 분석가들 사이에서 연속 흐름 분석기, 자동 분석기의 발명가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 한스부르기라는 사람이 만든 로봇 케미스트가 최초의 이산 분석기라는 데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생화학 분석기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건식 장비와 습식 장비로 구성이 되고요. 습식 장비는 물로 된 시약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장비로서 대부분 상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대표 제조사로는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로슈, 에버트, 지멘스, 올림푸스, 피트만 쿨터와 같은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검체당 단가가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풀오토 장비로 이게 검체와 시약만 있으면은 많은 검체를 자동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회사별로 상이하겠지만 시간당 200 테스트 이상의 측정 속도를 보인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단점으로는 장비가 크고 전문적 자격증을 겸비한 임상병리사가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장비가 크기 때문에 응급시 장비를 운행하기 어렵다는 단점, 그리고 일정 수준의 수량이 모여야만 장비 운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식 장비는 식약처 분류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람 조직, 시료 또는 시약과 사람 조직과의 반응에 의해 발생한 화학물질의 정석, 정량 분석에 이용하는 자동 또는 반자동 장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LED에 의한 빛의 반사도 변화율을 측정을 하고 이걸 비교 분석해서 질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시료가 포함된 검사지 또는 다층 필름 등을 사용을 하고요. 검체가 적은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되는 곳으로서는 종합병원의 R&D 연구센터, 연구소, 보건소, 국군부대 등 빠른 검사와 약 처방을 바로바로 해야 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보험 수가 대비 수지 타산이 좋지 않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동 생화학 장비의 구성 요소를 따로 넣으려고 했으나 그 장비의 구성 요소가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짓수 그리고 회사의 특징마다 너무나 상이해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아까 그 김재모 학생이 발표했던 것 중에 이제 건식하고 수집 장비, 그 중에서도 건식 장비의 가장 대표적인 일본 후지필름사의 드라이첸 NX500i의 진단 방식을 설명드리면서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후지필름 NX 모델 검사 프로세스의 이제 개요도인데요. 크게 특정 성분과 반응하는 시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 슬라이드와 이 환자에게서 추출한 검체 샘플을 주입하는 이 주입부, 그리고 그 흑광도를 알아볼 수 있게 빛을 조사해주는 이 광원부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특정 성분과 반응하는 시약이 들어있는 슬라이드 카트리지에 검체 샘플을 일정량 투입을 시키고 기기 안에 들어가서 광원부에서 이 빛을 조사를 한 뒤 이 슬라이드를 투과한 빛의 흑광도 등을 측정하여 그 검체 안에 있는 구성 성분과 그 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빛을 조사한 흑광도의 차이이건 시약을 통한 특정 색의 반응 특징을 잡아내건 기타 여러 가지 또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최종적으로 검출하는 방식에 살짝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특정 성분과 반응하는 어떤 것을 이용한다. 그게 시약이 됐던 어떤 그 좀 이따 설명드릴 이온 막전극이 됐건 특정 성분과 반응한다까지에 대한 특징은 공통적인 생화학 장비 또 더 나아가서 체외 진단 기기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 장비의 간단한 구동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특정 어떤 검사 항목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바코드를 기기에 익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표시카드가 리드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용자가 꺼내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좀 이따 말씀드릴 전해질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슬라이드를 지금 각각 꺼내는 중이고요. 이렇게 개별로 하나씩 포장을 뜯어서 여기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씩 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다발로 묶여져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화학 물질과 어떤 효소들의 효소들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 지금 여기 보시는 그 BUN
아까 김재모 학생이 신장 기능 검사할 때 쓰이는 수치라고 말씀드린 그 비유의 성분이 슬라이드가 지금 맨 위에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포지션에 넣고 지금 그 슬라이드 카트리지를 지금 위치시키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환자의 검체입니다. 검체이고 이 혈전이 될 수 있고 혈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이 검체를 넣어줄 이제 그 주입부입니다. 검체 일정량 아까 10마이크로리터라고 했죠. 네, 간단한 환자의 인적 사항들을 기입을 하고 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일정량의 검체 샘플을 네, 시약 슬라이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동 메커니즘을 이 장비가 가장 대표적이어서 영상을 틀어드리는 건데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장비의 진단 원리에 대해서 들어가자면은 이 장비는 크게 일반적인 임상 화학 물질과 효소를 검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해질 파트, 전해질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파트,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자인 임상 화학 물질과 효소를 검출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성분과 반응하는 시약 성분이 들어있는 슬라이드에 여기 보시는 그 10마이크로리터만큼의 검체 샘플을 떨어뜨리면은 그 샘플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보이시는 리액션 레이어, 그 반응층에서 이제 그 시약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원으로부터 빛을 조사받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투과한 빛에 대한 그 흑광도, 즉 특정 파장대의 빛이 얼마나 흡수됐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임상 화학 물질 및 효소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비색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색법 중에서는 이제 전정 비색법하고 광전 비색법이 있는데 이 기계에서는 이제 광전 비색법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원리에서 조금 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왜 저희가 그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은 노란색이라고 느낄 수 있는 원리는 그 사물은 노란색 파장대의 가시광선을 반사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이어서 저희가 노란색이라고 느끼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검은색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물체가 검정색 파장대의 가시광선을 반사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정색이라고 느끼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제 원리지 않습니까? 뭐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어떤 물질은 특정 파장대의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어떤 효소 및 임상 화학 물질에도 그 성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성질과 반응하는 그 성분과 반응하는 시약과 반응을 일부러 시켜서 빛을 조사해서 뭐 어떤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지, 그 성분이 어떤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지, 그 성분이 무엇인지만 알게 되면 내가 이걸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원리를 통해서 검출을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브스레인스, 그 이제 흑광도를 조사하는 이 그래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빛이 샘플을 통과해서 이 투과된 빛에 대한 흑광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해질 성분을 검출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해질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이혼 막정극이 이제 사용되는데요. 아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의 특징으로는 이 문자 그대로 특정 이온하고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온과의 반응 말고 다른 반응으로 인한 검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산화 환원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온과 단순히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 이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작이 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약이 들어있는 슬라이드 자체의 모습은 아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그 안에 있는 구성물이 어떤 시약이 들어있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염소, 칼륨, 포타슘의 이온 막 선택 전극이 들어있냐, 이제 그 차이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온이 이동한 것만으로 어떻게 그 해당 전해질 성분의 정량적인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제 이온이 이 이온 막전극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와 비례해서 막전극에 전하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위차가 생기게 됩니다. 전위차가 생기게 되면은 전압이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위차를 계산을 해서 해당 그 전해질 성분에 대한 양을 정량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검체 검사가 완료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맨 밑에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해질 성분의 그 검사 결과이고요. 아까 몇 가지 보자면은 아까 김재모 학생이 발표했었던 것 중에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제 쓰이더는 여기 비유엔 수치도 이제 항목으로 나오고, 간 기능 검사에서 사용되었던 ALP 수치, 그리고 AST, ALT 수치,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 수치도 이렇게 검사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효소는 11가지 정도, 그 일반적인 화학이 16가지 정도, 전해질이 이제 3가지 정도, 이 정도로 이 장비는 그 정도로 하는데요. 다른 일반 생화학 장비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표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생화학 분야, 특히 체외 진단기기 분야는 그 기술의 범위나 검사 가지수, 그리고 검사 항목, 검사 시행 장소에 따라 그 기기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여기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대형 장비 하나와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POCT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소형 생화학 장비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겐 빔 프로젝터의 브랜드로서 유명한 일본 히타치사의 7600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화학 분석 장비 치고는 매우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작은 병원 또는 2차 병원급보다는 대형 대학병원의 중앙검사실 혹은 연구소의 R&D 센터 등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다량의 검사를 하기에 최적화된 모델이며, 특징에 이르는 원하는 검사 항목에 따라 모듈의 조합이 가능해서 단일 기기라도 쓰임새에 따라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장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인 장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에보트사의 아피니온 2 장비입니다. 좀 전 장비와는 확연히 차이나게 소형 장비로 제작되어 있으며 주로 현장에서 바로 검체 결과를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양한 성분의 검출 결과보다는 특정 성분에 집중해서 검사를 주로 시행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시는 이 CRP, C 리액티브 프로테인, C 반응 단백질을 검출하는 데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C 반응 단백질이란 우리 신체 면역 체계 중 하나인 호중구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잘 알고 있듯이 병원군의 식균 작용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수치가 평소에는 음성이거나 0에 가까운 수치가 떠야 정상인데, 급성 염증 반응 또는 산모의 출산을 한 뒤 그 몸의 안정화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쓰이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형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이제 자동자가 이제 점검 시스템에서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했고, 일체형으로 해서 최대한 사용이 간단하게 그렇게 제작된 특징을 가진 장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화학 장비, 넓게 봐선 체외 진단기기 시장의 특징과 그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들은 정부에서 2017년도에 발행한 의료기기 산업 동향과 투자 유치 방안 보고서,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산업 투자 보고서를 참고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시장 동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좋지 않은 전 세계적인 성장률 둔화 속에 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 2%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매년 5% 5%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발병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예방의학 트렌드에 맞춰서 특히 이 체외 진단 시장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24년에 의료기기 시장의 분야별 매출액과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전통적인 의료기기 시장의 메인 축이었던 영상 및 초음파 장비의 점유율과 성장률을 넘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최애 진단 시장이 가장 매출액과 성장률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래프인데요. 그 이유로서는 이렇게 꼽았습니다. 기술 개발 및 안정성, 유효성 검증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이 끝났다 하더라도 인증 과정,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어떤 길고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영상 및 초음파 시장은 그 시장의 진입 장벽의 벽이 매우 높고, 설사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글로벌 대기업들의 브랜드가 쌓아놓은 이미지 또는 막대한 데이터를 뒤엎고서 시장 점유율을 쌓아가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이 최애 진단 시장보다 특히 생화학 장비 분야는 이 기술력만 뒷받침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굳이 브랜드의 네임밸류보다는 브랜드 네임밸류보다는 그 진단기기 시장 자체의 관련 세부 분야 및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 및 특성화된 전략을 배경으로 이제 그 기술력을 뒷받침한다면은 그보다 낮은 영상 및 초음파 장비보다는 낮은 시장 진입의 벽으로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특히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전자 증폭 기술, 즉 PCR 기술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운영 중이던 국내 작은 진단기기 업체였던 시젠이라는 기업이 현재 127개국에서 수출 요청이 막 오고, 규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특히 그 중에서 까다롭게 유명한 FDA에서 사전 승인까지 해주면서 막 들여오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단기기 업체가 정말 그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포텐셜을 가질지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지금 보시는 거는 2022년에 이제 의료기기 시장 예측 진단 비율인데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최애 진단 기기의 그 상위 10개 사회에 대한 예측 성장 예측 모델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국내 기업은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슈, 그리고 에보트, 다나허, 지멘스, 시스맥스, 베컨 디킨스, 이런 정말 그 진단기기 시장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가진 기업들이 2022년에도 상위 10개사를 차지할 것으로 이제 보고서는 예측을 했고요. 최애 진단기기 중에서도 이제 면역 화학 장비 진단 비중이 이제 41%로 가장 많고, 뒤이어서 이제 혈당 측정 분야, POCT, 아까 말했던 현장에서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그 검체 결과를 알 수 있는 POCT 분야, 그리고 분자 진단 순이 이제 각각 18%, 13%, 10.9%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생화학 분석기는 면역 화학적 진단기의 그 기술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혈당 측정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당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혈액 진단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그 진단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